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먼저 우리가 1, 2월 강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전반적인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수업을 이제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제 프린트물 넘기면 이제 2페이지에 강의 과목이라고 이렇게 이제 나와 있죠. 강의 과목은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요. 각 과목에 나와 있는 주요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요게 이제 강의 진행 순서입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강의 진행 순서면 되는데, 해석학에서는 수열의 수렴성 이렇게 이제 큰 타이틀만 이제 적어놨지만, 이제 이 말은 우리가 수업하면서 얘기하겠지만, 수열이 나온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학교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고등학교와 대학교하고 중복되는 과목들이 몇 과목이 있는데, 내용들이 몇 과목이 있는데, 가장 중복되는 과목이 이제 해석학이에요. 해석학이다 보니까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배운 미적분학하고 중복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대학교 미적분학까지의 내용하고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해석학은 관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관점이 다르다는 얘기는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 말하는 미적분학은 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두는 거라면, 여기서는 값을 구하는 게 초점이 아니라 구해진 값을 분석하는 것이 초점이 돼요. 그래서 이름도 이제 해석학이라는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이제 방법을 이제 달리 하셔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것도 이제 수열에서 우리가 보통 나오면 고등학교까지 대해서는 미적분학에서는 극한값을 구하는 데 초점을 뒀는데, 여기선 그게 아니라 타이틀이 수렴성에다 이렇게 초점을 뒀죠. 그래서 이제 뭐 작년에도 시험에 나왔습니다만, 수열의 수렴성이라는 것을 어떤 관점에서 이제 볼 것이냐. 그래서 이제 수열의 수렴하는 방법은 뭐냐. 이것을 점검하는 형태가 이제 체크가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뭐가 있냐면,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랬더니 뭐 A일 필충 조건은 B가 됩니다. B일 필충 조건은 C가 됩니다. C일 필충 조건은 D가 됩니다. 그래서 필충 조건이 여러 개 쭈루룩 나와 있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가장 위험한 방법은 뭐냐면, 이 중에 하나만 선택하면 굉장히 위험해요. 그러니까 출제하시는 분은 A를 선택할래요? B를 선택할래요? C를 선택할래요? D를 선택할래요? 그래서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제시를 해주는 건데, B를 선택하면 문제가 쉬워질 수 있는데, 나는 A로 여태까지 공부를 했으니까 A로 풀어야지. 그럼 굉장히 어려워지는 경우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렴성일 때 그 수렴성에 대한 전제 조건이 어떤 조건일 땐 A가 좋은지, 어떤 조건일 땐 B가 좋은지, 어떤 조건일 땐 C가 좋은지, 어떤 조건일 땐 D가 좋은지를 여러분들이 분석하는 공부들을 하셔야 돼요. 그것을 이제 정리하는 방법으로. 그래서 수열의 수렴성이라는 이름을 이제 붙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끝나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성, 균등 연속성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해석학에서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극한에 대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내용이 극한 이론인데, 지금까지 교사 임용 시험을 보면 극한 문제가 주인공이 돼서 나온 적은 거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극한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주로 연속성이라든지 미분 가능성이라든지 적분 가능성에 대한 형태로 이제 중심이 돼서 이제 문제가 나오니까, 여기서 극한에 대한 문제는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시지 말고 기본적인 원리만 이해하는 형태에서 얘기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연속성과 균등 연속성이라는 말이 나와 있는데, 둘 다 뭐가 됩니까? 공통어는 연속이라는 거죠. 연속이라는 건데 앞에 뭐가 붙었습니까? 균등이라는 말이 붙었는데, 이제 물론 영어로는 유니폼이지만 이거를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균등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등으로 번역하는 사람들도 있고, 고른이라는 단어로 번역하는 분들도 있고, 일본식 표현이지만 일양이라는 말로 표현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식 표현인데, 나는 일본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표현 방법상 내용적으로는 일양이라는 말을 이제 가장 나는 이제 선호하는데, 이 말을 쓰는 건 뭐냐면, 일양이라는 단어 속에 의미가 제일 잘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양이라는 말이 일정한 양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균등, 평등 그러면 말이 일정한 양, 그 말 속에는 이제 평등하다라는 언어적으로 조금 이제 오해 살 수가 있고, 그래서 한글로 고른이라는 말을 쓰든지, 또는 이제 요즘은 그 시험에 언어로 안 나옵니다만 일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은,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연속과 균등이라는 언어적 차이가 있다. 그럼 언어적 차이가 있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를 이제 공부하시는 거고, 두 번째로는 왜 이거를 공부해야 되는지 이유가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균등이라는 것을 공부함으로써 평등보다는 분명히 뭔가
색다른 것도 있겠지만 그거를 알므로써 좋은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의 장점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균등을 함으로써 연속과는 다른 뭔가가 있을 거고 그것이 더 좋은 특징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정의만 막 공부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 포인트를 찾아내는 거죠. 그게 이제 여기에서 중요한 형태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라는 말을 쓸 거냐, 이제 미분 가능성의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대체적으로 지금까지 이제 해석하기 위해서는 도함수라는 말보다는 미분 가능성이 해석하고 더 어울리는 언어예요. 그리고 시험에서는, 고등학교에서는 미분을 활용한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온다라면, 여기서 미분을 활용하는 문제보다는 아까도 얘기했던 미분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더 포커스를 둡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적분도 뭐라고 나왔냐면 적분이라는 단어 안 쓰고 적분 가능성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됐죠. 그래서 언제 적분이 가능한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해 보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언어들, 그러니까 여기에서 해석하고 어울리는 언어가 뭔지를 체크해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상적분. 이상적분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 이것을 특이적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주 흔하지는 않지만 이제 병격적분이라는 용어를 쓰기도 합니다. 근데 이 이상적분은 이제 말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적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 정상적인 적분이 아니냐라는 문제를 하려면 적분 가능에 대한 문제부터 체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적분 가능하다라는 말은 통상적으로 리만 적분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럼 리만 적분을 얘기를 할 때는 어떤 전제 조건이 있냐면 정의역이 유계다. 유계인 폐구간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논리가 함수가 연속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수 값이 제한되어 있는 거죠. 최대 최소값이 있으니까. 그래서 함수도 유계가 돼요. 그런데 이러한 것들 중에서 연속은 나중에 불연속이라도 적분 가능성에 대한 문제에서 해방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두 가지에다 초점을 두는 거예요. 정의역이 뭐다? 유계다. 함수가 유계다. 이게 이제 일반 적분 가능성의 문제에 접근이 되는 건데 이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가 있지 않으면, 즉 함수가 유계가 아니라든지 또는 정의역이 유계가 아니라든지 그랬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정상적인 적분으로 얘를 논의해 줄 수 없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적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상 적분이 되니까 이제 출제하는 분들은 이상 적분 문제를 낸다면 단지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 절차를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 이런 것들의 의미를 이제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공부하시면서. 그래서 이제 개념 1, 2월은 이제 막 심각하게 들어갈 필요는 없겠지만 개념 정리를 해야 되는데 개념 정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언어적 의미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공부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언어적 우리가 줄임말을 가장 사랑하는 과가 무슨 과예요? 수학과죠, 수학과. 수학과는 항상 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줄여서 그것을 학문적으로 발전시킨 거 아닙니까? 물론 요즘 젊은 사람들이 막 줄임말 하면 나 못 알아듣는 게 더 많습니다만. 근데 이제 수학은 이렇게 이제 줄임말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줄임말을 갖다가 우리가 공부할 때는 펼쳐놓는 거예요. 펼쳐놓는 건데 내가 줄임말 속의 의미를 알면 굳이 펼쳐놓지 않아도 줄임말로 다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그 언어적 의미들을 하나하나씩 체크해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단지 이제 우리가 조금 마음이 안 좋다면 뭐가 되냐면 우리는 한글로 공부하는데 한자이거나 영어이거나 그러는데 한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일본에서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아까도 뭐 일본식이 이제 요즘 표현 안 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즘은 주로 다 뭐로 합니까? 영어로 이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원서로 공부하신 분들은 한자로 막 억지로 하실 필요 없어요. 한글은 알아야 되겠지만 한자로 막 억지로 하실 필요 없고 이 원어가 나와 있는 의미를 원어로 그러니까 영어로 그냥 그대로 이해하시는 것도 공부하는 데 하나의 방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다 보면 뭐가 되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영어를 써요. 원서에서. 영어를 쓰게 되는데 영어에서 쓰다 보면 중복되는 언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해석학에서 나오고 대수에서 나오는데 이게 둘 다 의미가 틀려요. 그럼 이제 같은 언어를 쓰는 것이 굉장히 이제 불편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독일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 나는 영어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독일어.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고육값 할 때 뭐라고 해요? 고육값 하면 우리 아이겐밸류 이렇게 많이 하죠. 그렇죠? 이건 2개 국어란 말이에요. 아이겐은 독일어고 밸류는 영어고. 그 영어로는 캐릭터리스틱이에요. 그런데 캐릭터리스틱인데 캐릭터라는 캐릭터리스틱은 현대대수학 채론에서도 나오고요. 오일러의 표수할 때도 캐릭터가 나오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서 쓰여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의미들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제 그런 의미들도 이제 같이 이해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이제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수와 몇 급수 문제인데, 교사임용 시험에서는 근본적으로 이런 시험 문제는 내지 않도록 유의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향하는 문제가 뭐냐면, yes, no 문제는 지향합니다. 좀 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표현이죠. 내 표현이 아니고, 우연에 의해서 답을 맞출 수 있는 문제는 내지 마시오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찍어서 답이 나오지 않도록 하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판정하시오 그러면 뭡니까? 몰라도 찍었더니 맞춘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잘 풀었는데 계산 한 번 잘못해가지고 틀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이 시험에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급수 문제를 포기해도 됩니까? 그럼 포기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급수와 관련된 내용을 모르면 이것으로 인해서 몇 급수의 문제라든지 함수성 급수라든지 이런 문제에서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급수라는 문제들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판정하는 능력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이제 함수열과 함수성 급수가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는 급수를 접근하는 방법은 수열로 접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해석책을 보시더라도 수열이나 함수열은 굉장히 친절해요. 그런데 급수나 함수성 급수는 되게 불친절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급수를 무엇으로 번역하는 거냐면 수열로 번역할 수 있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한까지 더한 것을 S1, 첫 번째, 두 번째 한까지 더한 것을 S2, n번째까지의 합을 Sn, 그러면 그건 이제 뭐로 바뀝니까? 수열의 문제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급수는 수렴 발산을 판정하는 수준만 이해하시면 되겠고, 개념은 어디에서 받아들이는 게 좋냐면 수열이나 함수열에서 개념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데서 개념을 이해하시고 복잡한 데서는 활용법만 이해하는 게 더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형태로 이제 시험에 그 준비를 하시면 되는데, 매년 뭐 지금 몇 년째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뭡니까? 함수열과 함수성 급수 쪽 파트예요. 근데 이거를 왜 선호합니까? 그러면 앞에 거를 얘네들은 다 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한 문제로 수열도 물어볼 수 있고, 한 문제로 연속성도 물어볼 수 있고, 한 문제로 균등성도 물어볼 수 있고, 한 문제로 적분 가능성, 미분 가능성을 다 물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출제하는 사람 입장에서 뭐가 됩니까? 굉장히 좋죠.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를 물어볼 수 있으니까. 이거와 동일하게 나오는 게 뭐예요? 현대대수학에선 매년 빠지지 않고 나오는 문제가 뭐예요? 갈루와 체죠. 갈루와 체 안에는 군도 있죠. 환 개념도 있죠. 체론 개념도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물어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워한다? 이 사람들은 관심 없어요. 이제 중요한 건 자기가 내기에 굉장히 다양한 내용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를 얘기를 하는데,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나는 몇 급수까지는 잘했는데 함수열하고 함수성 급수가 잘 못해. 이거는 말이 안 돼요. 뭐가 되냐면 그쪽이 잘 안 되는 이유는 앞에서 뭔가 내가 지금 중심이 안 잡혀져 있어서 그래요. 나중에 갈루와 체가 어려워요. 물론 갈루와 체 어렵습니다. 쉬운 거는 아니에요. 쉬운 거는 아닌데 보통 상대적으로 더 어려움을 느끼는 건 뭐냐면 앞에서 나온 이론들이 자기가 완전 정리가 안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군에 관련된 문제가 갈루와 군 나오는데 갈루와 군의 성질만 공부를 해야 되는데 자기 머릿속에는 군의 성질이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내용 갈로와 궁까지 물어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갈로아에 대한 이론을 잘할래 그러면 그 이전까지의 공부가 얼마만큼 준비가 잘 되어 있느냐, 이런 것들이 되고, 우리가 뭐 수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는 수학은 뭐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지만 암기가 중요해요, 이해가 중요해요? 그럼 말도 안 되는 얘기죠. 다 중요하죠. 근데 공부하실 때는 이해가 우선이다, 암기가 우선이다, 이런 건 없어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다른데, 제일 우리가 보통 우리는 일반적으로 수학을 조금 하니까 수학과나 수학 교과과를 갔겠죠. 수학을 못하는데 가지는 않았겠죠. 난 수학이 왼수야 그런데 갔을 리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이 문제는 수학에 대한 중고등학교 거 문제를 보면 100%는 아니래도 어느 정도는 딱 보면 알죠.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잘 못해요. 나는 이제 주로 어자를 굉장히 싫어합니다. 뭐 국어, 영어, 독일어 뭐 이런 거. 이제 어는 되게 싫어합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국어는 그래도 말이 돼요. 우리 대화가 되잖아요. 말하다가 학교자 잊어버리면 쟤 왜 그래 뭐 이러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뭐예요? 늘상 쓰니까 그렇죠. 우리가 뭐 한국어에 타고난 능력을 갖추고 있어서 한국말을 잘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늘상 듣고 뭐가 됩니까? 늘상 사용하니까 잘하는데, 잘 안 쓰는 거는 뭐가 됩니까? 빨리 잊어버리죠. 외우는데도 많은 시간이 요구가 되고, 그리고 잊어버리는 건 빨리 잊어버리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전공 공부할 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수학 같은 게 잘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평상시에 많이 쓰지 않다 보니까, 뭐 친구들끼리 만나다 당구장 갔어요. 혹시 당구 치시는지 모르겠는데, 당구장 갔는데 공이 하얀 공, 빨간 공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이제 얘가 얘를 치려고 해요. 이렇게 두 개를 맞춰야 되는데, 그럼 이제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래요? 사람들이 일자라고 많이 해요. 우리 때는 이제 조금 내가 세대가 조금 있어서 우리 때는 저거를 빨랫줄이라는 말로도 써서, 혹시 빨랫줄 여러분 보셨는지 잘 모르겠어. 요즘은 집에서 아파트 생활하느라고 빨랫줄 같은 게 없으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 수학가들은 품위 있게 이런 말을, 그런 단어를 안 쓰죠. 리니어네 이러잖아요.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에서 이런 단어 잘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내가 전공 얘기할 때 이런 말을 하는 건, 우리가 평상시 언어가 수학과 전공과 관련된 언어들을 잘 안 쓰다 보니까 책상 안에서 공부할 때 이외에는 쓸 일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잊어버리는 거고, 또 반대로 공부하는 데는 많은 뭐가 돼요?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내가 얘기하고 싶은 말은 자주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특히 교과 경론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이제 교과 경론 얘기를 할 때, 야, 그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다가, 쟤는 머리가 안 좋아, 쟤는 이런 말, 우리 그런 말을 대신에 뭐 얘기를 하는 게, 쟤는 피아제 인지발달 이론에 따르니까 쟤는 구체적 조작 단계에 머무른 것 같아. 이런 말 안 쓰죠. 그러니까 안 쓰는 언어를 쓰다 보니까 뭐가 됩니까? 안 쓸 언어를 갖다 책에서 딱 보니까 굉장히 어렵고, 우리는 이과인데 교과 경론을 보면 왠지 무슨 과 같습니까? 문과 공부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굉장히 어색하고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뭐다? 자주 읽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보다 먼저 친해지라는 거죠. 친해지게 되면 보여지는 의미가 달리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실 때 이런 내용들, 전공 과목들도 막 공부하시는 것보다, 공부하는 것도 제일 중요할 수 있겠지만 언어적으로 이제 공부하라고 그러는 거고. 그래서 이 프린트물 5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철이나 버스 타시는 분들한테 이거 하라고 이거 준 건데, 퀴즈라고 나와 있죠. 뭐 이게 대단한 내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책에 보면 다 있어요. 책에 보면 다 있는데, 이거를 이제 사실은 제일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게 아니고, 우리 보통 이렇게 조그맣게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이거 돌려보는 거 있죠. 거기에다가, 앞면에는 타이틀, 뒷면에는 내용. 이렇게 하면서 이제 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보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여기다 이제 퀴즈라고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라고 안 쓴 이유는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자주 이제 보라는 의미로. 그래서
그런 형태들이 이제 얘기가 되시고, 우리 때는 대학 다닐 때 그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은 좀 덜 했습니다.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하고 이제 차이가 조금 있긴 했는데 요즘은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여학생들은 가방에 충분히 들어갈 수도 있는데 가방에 절대 안 넣고 꼭 큰 영어책을 이렇게 탁 타이틀로 해서 이렇게 들고 다녀요. 나 요거 공부한다 이제 그러는 거죠. 남자애들은 꼭 철학책을 갖다가 딱 앞에 일어났어요. 한자로 쫙 해가지고 이제 멋있게. 사실은 한 번도 안 본 거죠. 그거를 보는 이유는 이제 수면제로. 잠자기 전에 딱 그 책 보면 뭐가 됩니까? 잠 오면 바로 잠자는 거죠. 이제 이런 형태들이 이제 되는데, 그런 이제 그걸 보시지 말고 가볍게 이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혹시 전철이나 지하철 탈 때 글씨가 작으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아요. 그래서 글씨는 좀 더 큼직하게, 그래서 이제 눈에 쏙 들어, 이게 남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큼직큼직하게 쓰면서 자기 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글씨 너무 적은 거는 아주 저거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상수학이라는 과목은 나중에 이제 다시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요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과목들 중에서 가장 최신판이 위상수학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늦게 발달돼서 가장 최근에 완성된 과목은 위상수학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위상수학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를 이제 나중에 보면 되겠지만, 이제 수업하면서 이제 자주 내가 인용할 사람 중에 한 명이 이제 브루바케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많고 개인적인 친목은 없습니다. 내가 이제 이분 책을 읽다가 많이 울었어요. 이제 혹자는 감동해서 울었냐, 너무 어려워서 울었냐, 그게 아니고 이 사람이 불어로 써서 내가 못 읽어서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이 브루바케라는 그 사람이, 이 사람은 이제 뭐였냐면 모든 수학을 하나의 구조의 틀로 만들려고 했어요. 이런 노력을 한 사람들이 많죠. 뭐 대표적으로 누가 있겠습니까? 데카르트도 이제 그런 축에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브루바키도 그렇고 또 클라인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기의 세계를 만들려고 한 거죠. 그래서 이제 브루바케라는 사람은 수학을 하나의 구조 안에 이제 만들어 놓으려고 해서, 이 사람이 생각한 것이 수학은 세 가지 구조가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브루바케가 세 가지 구조라고 했더니, 수학에는 세 가지 구조가 있는데, 대수적인 것과 그 다음에 순서적 구조와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 이 세 가지 구조를 수학은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대수적 구조라는 말은 브루바키가 콕 집어서 얘기하는 것은 내가 증거를 찾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내용상에서 봤을 때 체의 구조를 뜻합니다. 체의 구조를 뜻하는 거고, 순서 구조는 뭐 우리말 안 해도 그냥 들어오죠. 그 다음에 위상적 구조는 언어적으로는 원근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원근 관계가 있다라는 말은 우리식으로 다시 표현하면 무슨 개념이 있는 거예요? 거리 개념이, 짧다 멀다니까 거리 개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리 개념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가지 구조를 다 갖춘 구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순서체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거 브루바키식 표현이에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구조를 다 간축한 것을 완비 구조라고 얘기했습니다. 완비성 공리 아닙니다. 완비성 공리하고 완전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완비 구조를 지니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유리수는 봤더니 유리수는 뭐가 돼요? 체가 되고, 유리수에는 순서 관계 있는데 유리수에는 뭐가 없냐면 1과 2 사이의 거리, 이런 뜻이 없어요. 왜냐면 거리를 따지려면 우리가 그 직관적으로 봤을 때 거리가 되려면 뭐가 돼야 돼요? 중간에 뭐가 없어야 돼요? 끊어진 곳이 없어야 거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유리수는 뭐가 돼요? 유리수와 유리수와 수 사이에는 또 다른 유리수가 있다. 수와 수 사이에는 무리수가 있다. 이런 거잖아요. 조밀성의 원리가.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개념은 없어요. 거리 개념은 없는 거죠. 실수.
이 실수는 세 가지 구조를 다 가지고 있어요. 복소수는 무슨 개념이 없습니까? 순수 구조의 개념이 없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수체계에서 완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수체계는 실수계예요. 그래서 이제 실해석학의 입장을 그래서 뭐로? 완벽한 구조를 지니고 있는 실수에서 이제 논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수학이 그래서 이제 일명 뭐 나중에 교과 경론에서는 이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만 이 브루바케가 그래서 이제 구조주의라는 말로 이제 많이 얘기가 됩니다. 자, 위상수학 하다가 이제 이쪽으로 왔죠. 다시 얘기를 할게요. 위상이라는 것은 역사적 발생적 측면에서 본다면 거리 개념에서 먼저 출발을 한 거예요. 거리 개념에서 먼저 출발을 했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대학 다니실 때 위상수학은 공리로부터 출발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가 됩니까?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타우의 멤버여야 됩니다. 타우의 멤버 속에 임의의 유니온은 다시 타우의 멤버가 들어가야 됩니다. 타우의 멤버들의 finite intersection은 다시 타우의 멤버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발생시킨 그렇게 나간 건 누구 때문에 그런 거를 공부하게 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부하게 된 그렇게 추상적으로 공부하게 된 건 누구 때문에? 교수님 때문에. 그렇죠? 칸토르 이후에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위상에서 이제 그 역사적인 출발점은 어디에서 본다라고 얘기를 했냐면 거리 개념에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내가 이제 우리가 적분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리만 적분 얘기할 때 근본적으로 두 가지 얘기를 했는데 하나는 유계인 폐구간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루는 것이 적분 문제를 폐구간에서 다루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쪽에서 폐구간 AB에서 이렇게 열려 있으면 어떻게 되지? 이런 것에 대한 이제 고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런 고민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경우도 나오냐면 양쪽이 다 열려 있으면 어떡하지?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온 거예요. 양쪽이 열려 있는 건 여러분들이 어디서 많이 봐요? 지금은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데 보려면 조금 멀리 가야 되는데 보통 원래 강가를 보면 여기까지는 강이고 여기부터는 무치입니다. 이런 말 없죠. 이게 밀물 썰물에 따라서 뭐가 됩니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계가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런 경계가 모호한 곳에서 무엇을 구하는 거? 넓이를 구하는 데서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석할까의 문제죠. 그전에는 완전 닫힌 곳에 있는데 그래서 한쪽이 열려있는 곳에서 문제를 접근한 사람이 무엇의 문제예요? 여러분들 혹시 이름 들어보시는지 모르겠는데 르벡. 메저 시어리라는 것이 한쪽이 열린 데서 이제 출발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양쪽이 열린 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이 된 거고 이제 이걸 나중에 불연속점에서 뭐 논의한다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런 데서 연결돼서 그래서 열린 구간에서 무엇은 발생이 된 거냐면 위상은 출발선상이 열린 공간에서 출발이 된 거예요. 그래서 위상수학에선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무엇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한대요. 열린 집합을 이해하는 데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칸토르가 우리에게 어떤 선물을 줬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충격적인 선물. 이 사람이 베를린 대학에서 교수로 있다 쫓겨난 이론이 뭐예요? 칸토르 셋이에요. 그러면 뭐 칸토르 셋 얘기하다 보면 우리 뭐 2시간도 가고 3시간도 가니까 거기까지는 깊게 이제 안 하고 칸토르 셋은 아마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예요. 이거 3등분 하는 거 과정이요. 그렇죠? 그런데 칸토르 셋은 뭐가 됐냐면 칸토르 셋을 했더니 이 칸토르 셋은 측도가 아까 이제 메저라는 말을 썼습니다만 메저가 제로예요. 메저가 0인데 집합적으로 봤더니 비가산 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칸토르의 이론을 보면 그 전까지 이제 우리가 수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되게 수학이나 학생들은 더더구나 어려워하지만 무한의 의미에는 크게 무한에는 두 가지 무한이 있다고 하죠. 이제 그 개념적으로 무한에서 가능적 무한 대신에 또는 잠재적 무한이라고도 얘기합니다만 이렇게 개념이 있는데 실제 존재하는 건 무슨 개념이에요? 실무한의 개념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무한의 개념으로 생각 안 하고 뭐로 해요? 가능적 무한의 개념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을 칸토르에 의해서 완전히 깨져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실무한의 개념으로.
그러면서 무한에도 가상과 뭐가 있다라는 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냐면 비가산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 당대의 수학자들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던 이론이고, 그래서 이제 뭐 베를린 대학에서 이제 쫓겨나게 됐고, 그러면서 뭐 정신병을 앓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시 이제 이쪽으로 와서 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칸토르의 그러면서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수학의 의미가 칸토르에 의해서 급속도로 무엇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급속도로 추상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위상수학이 발전하게 된 계기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추상화가 되어 나가 있는데 우리가 위상이 어렵습니다. 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과목이 뭐예요? 위상수학하고 현대대수학 두 과목을 제일 좋아하죠. 그렇죠? 이 두 과목을 제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예요? 추상적이라서. 그러니까 이거죠. 잡았나고 딱 잡았더니 뭐가 됩니까? 다른 데가 있죠. 얘네들 밀당이 고수예요. 그래서 얘네들하고 이 연애를 잘해야 돼. 그래서 나는 그냥 아예 얘네들하고 연애할 때 내 거 다 줄게, 영혼까지 다 팔게 하고 이제 연애를 했는데, 그랬더니 이제 밀당을 안 하더라고. 보통 추상수학의 특징은 내가 이해했다고 생각하고 내가 알았다고 생각하고 덥석 잡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아닌 거예요. 이런 말들이 나와서 추상수학이 뭐가 돼요?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할 때 여기에서 이제 추상화가 이루어진 건 칸토르인데 이게 그래서 20세기 수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20세기 수학이라고 해서 추상수학이라고 안 하고 사람들이 현대수학이라는 말로 써요. 그래서 추상대수학이라는 표현 안 쓰고 주로 뭐라고 써요? 현대대수학인데 영어 책을 보면 모던 엘제브라라는 표현보다 뭐로 돼 있어요? 앱스트랙트 엘제브라라는 말로 나오죠. 이게 20세기 수학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추상화가 이루어져요. 추상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위상수학도 어려운 쪽으로 빠져들어요. 그래서 위상수학에서는 시험 문제는 제일 쉬워요. 문제만 보면. 왜냐하면 옛날에 냈던 기출문제가 매번 나와요. 근데 문제를 풀면 못 풀어요. 문제는 되게 쉬운데. 그러니까 이제 뭐가 되냐면 공부 안 한 분들이 시험 딱 끝나게 되면 위상은 어때서? 되게 쉬웠어요. 왜 자기가 아는 단어가 나왔거든. 근데 문제는 잘 풀었으면 제가 아직 공부를 안 해가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위상수학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게 추상화가 되어 있다 보니까 무엇을 이해하는 데 있다요? 여기에서 오픈셋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오픈셋을 이해하는 데 있는데 오픈셋을 이해하는 책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위상수학 책이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지만 이 책이 저 책을 참고했고 저 책이 그 책을 참고했고 막 그래서 예제들이 어때요? 다 거기서 거기죠. 그래서 공부하면서 그것 가지고는 풀 줄 알았는데 시험 문제를 보면 못 풀어요. 그래서 위상수학은 제일 좋은 게 뭐냐면 기출문제예요. 다른 과목은 기출문제를 막 지금 보라는 걸 권하지 않는데 위상수학은 기출문제를 되게 권해요. 권하는 건 시험 문제가 뭐였지 이걸 보라는 뜻이 아니라 토폴로지가 무엇이었지, 어떤 모델이었지, 오픈셋을 어떻게 이해하지. 왜냐하면 그 모델을 이해하는 데는 기출문제만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다른 과목은 몰라도 위상수학은 요거예요. 요거만 이해하면 나머지는 맨날 물어본 문제가 뭐다? 계속 반복적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니까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죠.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 그래서 여기에서 막 이렇게 써놓고 나서 고민했던 건 뭐예요? 기초개념, 위상공간과 기초개념, 이 타이틀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위상공간이라고 얘기를 했지만 오픈셋을 이해하는 데 있어요. 근데 오픈셋을 이해하는데 여러분 리얼라인상에서 오픈셋이 뭘까요? 유절에서 오픈셋이? 열린 구간은 오픈셋이 맞지만 오픈셋이라고 해서 열린 구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얘기를 하면 열린 구간들의 합집합이 열린 집합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근데 그 말 복잡하기도 하지만 표현하는 게 어떻습니까? 되게 어렵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뭐가 돼요? 얘를 대신해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공 공부를 하다 보면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들을 찾을 수 있다면 찾으려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기저예요. 선형대 수학도 공간이 3차원 벡터 공간 그러면 이 3차원 벡터 공간에 벡터가 얼만큼 있습니까? 언카운터블하게 있어요. 그거 어떻게 다 표현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뭐 찾으려고 해요? 이 전체를 대변해 줄 수 있는 기저를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대표가 늘 무엇은 아니라는 거예요. 유일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보실 때 그래서 무슨 문제는 절대 안 나오냐면 대표 선수를 기저를 찾아라 이런 문제는 안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 대신 내가 기저를 찾을 능력이 있으면 문제를 다루는 게 뭐가 된대요? 훨씬 더 수월해진다. 그래서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기저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상수학이 가지고 있는 유상수학의 특징은 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점의 기저라는 말을 우리는 국소 기저라는 단어를 써요. 그래서 위상수학에서 아까 열린 집합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것을 대변해 줄 수 있는 무엇과 무엇이 기저와 국소 기저를 내가 찾을 능력이 있다. 그러면 위상수학의 70%는 끝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머지 30%는 뭡니까? 맨날 나오는 얘기, 반복해서 나오는 이론, 그냥 공부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자, 복수함수론 문제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라는 말하는 건 어려운데 복수함수론과 또는 복수함수론을 복수해석학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실해석학은 뭐예요? 실수를 분석하는 거예요. 그럼 복수함수론은 복수수를 분수하는 건데 수를 분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복수함수론과 실해석학하고 뭐가 다를까요가 뭐가 되겠습니까? 복수함수론의 가장 큰 차이가 돼요. 그런데 공간적 의미로 본다면 얘는 1차원적 사고고 얘는 몇 차원적 사고예요? 2차원적 사고예요. 당연히 어렵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차원적 사고다 보니까 우리는 뭐 Z를 X 플러스 I, Y 그러면 독립변수가 몇 개 있는 꼴이에요? 2개 있는 꼴이란 말이에요. 얘는 독립변수가 하나 있는 꼴이고 더 큰 것은 얘는 함수가 Y는 fx 그러면 얘는 정의역이 1차원 공역이 1차원 그래서 2차원이니까 평면상에 얘를 그릴 수가 있다예요. 그런데 얘는 정의역이 2차원 공역이 2차원 그래서 못 그려요. 못 그리는데 자기는 맨날 책에서 봤대. 우리는 본 적 없어요. 책에서 본 건 정의역만 봤거나 또는 뭐만 공역만 본 거고 얘와 얘 사이 변화 관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여기로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없는 거고 얘는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내용이 나오니까 변화 관계를 한눈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얘가 당연히 더 어렵죠. 어려운데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다행스러운 건. 여러분만 어려우면 진짜 불행인데 여러분만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이 나오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기하학적 사고는 출제위원들이 냈을 때 나는 분명히 내 마음속에서는 난 원이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상대가 봤더니 타원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는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나오는 것들의 의미가 뭘까요? 그래서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연속의 의미나 미분 가능성의 의미나 이런 거는 다 똑같아요. 똑같은데 다른 게 있어요. 뭐가? 가장 큰 차이가? 적분이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여기에서 가장 큰 차이가 또 다른 차이가 1차원이고 몇 차원이라고 그랬습니까? 2차원이라고 하니까 따져야 될 게 많은 거죠. 이 결에서 나온 게 여기에서 2차원적인 거 따져야 나오는 게 뭐예요? 코시, 리만의 방정식이 여기서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분 가능성을 여기서 따지는 것은 여기서도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은데 여기서는 하나만 따지는데 여기서는 X의 변화도 따져야 되고 뭐도 Y의 변화도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그런 측면에서 복잡하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대안적으로
쉽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라고 제안한 사람이 누구다? 코시 리만의 이론이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코시 리만의 방정식과 적분의 문제인데, 이때 적분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무슨 적분이에요? 기본적으로 선적분이에요. 우리가 리만 적분과 선적분의 가장 큰 차이는 뭐죠? 그냥 어렵게 생각하죠. 이름이 틀리죠. 리만 적분, 선적분,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공부할 때 뭐 되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근데 이제 선적분을 다른 말로 커튼 적분이라고도 해요. 혹시 커튼 뭐 요즘은 없는 게 이게 그래서 커튼을 보시면 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위가 쭈글쭈글 하잖아요. 이렇게 늘렸다 폈다 하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역 리만 적분은 폐구간 AB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 폐구간 AB는 직선이죠. 근데 선적분은 뭐가 돼요? 거기가 AB라고 해서 그 AB가 직선이 아니라 뭐라는 얘기예요? 일반적으로 곡선이니까 펼치면 실질적 길이는 달라지겠죠. 그래서 뭐가 달라져요? dx가 다른 거예요. 그게 뭐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는 dx 그러면 이게 거리란 말이에요. 미분의 거리. 근데 선적분은 ds 그런데 얘도 거리예요. 거리는 거리인데 우리가 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펼쳐보면 뭐가 된다?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얘를 번역하는 것이 이제 달라져요. 오케이? 그럼 이제 미분을 하잖아요. 우리가 미분을 하게 되는데 미분을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곡선을 미분하게 되면 뭐로 만들기 위해서? 우린 곡선의 길이 구하기 어려우니까 뭐로 만들려고? 직선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직선으로 만들어 보니까 얘가 직교좌표기처럼 생각하면 뭐가 나오는 거예요? 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이걸로도 쓰기도 하고 이걸로도 쓰기도 하고 표현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해석하는 것이 여기서 선적분에서 이제 달라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여기선 주로 면적의 의미인데 얘네들은 그냥 적분은 무엇일 뿐이다. 적분일 뿐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 적분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래서 나온 것이 바로 뭐예요? 코시-크루스의 정리가 아주 중요한 이론이 되는데 실전에서는 쓰여지지 않아요. 거의.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그를 중요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에서 핵심적인 이름이 뭐예요? 로런 급수예요. 근데 로런 급수도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도구예요. 코시-크루스도 도구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나오는 건 리만 적분의 문제고 거기에 핵심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가 유수라는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그 복소수가 무엇과 다른, 복수함수론이 무엇과 다른 실해석학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실해석학에서도 나오고 복수함수론 나오는데 둘이 똑같다 그러면 복수함수론을 해서 그거 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복수함수론이 실해석과는 뭔가 다른 게 있다라는 거죠. 그 뭔가를 체크해 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대표적인 이론이 리우빌의 정리예요. 그것을 이제 최소값 정리로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실 때 그런 포인트들을 어떻게 잡아서 이제 공부하느냐 이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이제 보실 때 자꾸 너무 1, 2월 공부하실 때 나는 수학은 증명이에요. 수학은 증명 아니에요. 증명은 그냥 단지 뭐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내가 그 박사학위 받을 때 논문 쓸 때 이제 이름 할 때마다 모든 걸 증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증명을 했더니 지도 교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증명 못하면 이 이론 거짓이니? 그러더라고요. 아니요. 그랬더니 근데 왜 다 증명을 해? 혼자 하면 되지. 굳이 그거 강조할 필요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증명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가 새로운 이론을 만들어내면 그 이론이 진짜 참인지 거짓인지는 못해요. 확인을 해보는 것이 이제 증명이란 말이에요.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할 때 가장 위험한 게 증명을 위한 증명이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공부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증명에 초점을 둘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시험 볼 때 증명 나오는데 증명 나와도요. 그게 증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너무 증명에 초점을 두지 말아라. 문제 해결에 이제 초점을 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정수론, 선형대수, 현대대수 이렇게 이제 쭉 여기가 됐는데, 현대대수학은 작년 기준으로 몇 년째 11점이에요.
정수로는 4점이고요. 근데 정수론 포기하면 15점 포기와 동일해요. 왜냐하면 현대 대수학은 뿌리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 정수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정수의 성질을 이해하지 못하면 현대 대수학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수론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아주 이제 중요하게 봐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수론은 주로 목적이 아니라 도구로적인 역할로서도 이제 많이 강조가 되는 겁니다. 군환체는 이제 너무 얘기가 많아서요. 나중에 이제 얘기할 때 하시고요. 선형대수학 공부하실 때도 이제 쭉 내가 다시 OT를 얘기를 하면서 하겠지만 선형대수학은 말 그대로 이름에서 잘 드러나 있죠. 선형과 대수의 만남이에요. 그러니까 선형대수학에서는 선형을 대수적으로 이해하는 건데 선형이란 아까 내 당부 얘기를 했습니다만 뭐예요? 1차예요. 근데 1차의 대표적인 언어는 1차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아핀 변환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예전에 이걸 아핀 변환이라고 읽었더니 못 알아듣더라고요. 막 사람들이. 그래서 칠판에 썼죠. 이제 세미나 같은 데 하는데 가서 쭉 했더니 아핀 변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잘났어 속으로만. 그래 내 영어 발음 나빠 뭐 이러고 있는데 이제 아핀 변환이라는 것이 이제 1차인데 이제 그 선형과 아핀 변환의 가장 큰 차이는 아핀에는 평행성이 있어요. 선형은 반드시 교점이 있어요. 어디에서? 원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선형 변환 그러면 반드시 어디를 반드시 지난다요? 원점을 지나는 거예요. 원점을 지나다 보니서 선형 변환을 연구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함수의 합성, 뭐 역함수가 있어? 역함수가 뭐야? 이런 걸 따지려면 일단 뭐가 아픕니까? 머리가 아픈데 이런 계산을 좀 더 쉽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이 뭐일까요? 그래서 행렬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선형 변환을 2자로 줄이면 행렬, 행렬을 4자로 줄이면 또 누가 매트릭스 그러더라고요. 행렬을 4자로 늘리면 선형 변환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보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뭐 중학교 때 했던 거 중학교 때 y는 2x 그러면 2자는 기울기요 이렇게 배웠는데 선형대수에서는 y는 2x 할 때 2는 뭐예요? 그러면 고유값이요. 그러면 x는요? 고유 벡터요.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함수를 이해하는 거죠. 이해하는데 핵심은 뭐가 돼요?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함수의 고유한 무엇을 알아보자? 성질을 알아보는 게 고유값이고 그 고유값에 따라서 움직이는 벡터가 뭡니까? 그게 고유 벡터가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고유값의 의미는 이제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근데 영어에서 이제 우리가 영어가 아까도 했지만 영어가 그래서 영어는 좀 알잖아요. 캐릭터리스틱. 그럼 우리 캐릭터 그러면 성격으로 나오잖아요. 선형 변환의 성격이구나.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아이겐 그러면 독일어니까, 아이겐 뭐지? 아이겐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를 하실 때 이게 의미가, 언어적 의미가 이제 잘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런 것들을 해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나와서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하니까 보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군환체 얘기는 나중에 다시 하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3페이지로 넘어가서 강의 진행 방법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모든 과목은 시작할 때 오리엔테이션을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과목마다 오리엔테이션을 시작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뭐 목적을 한다든지 중요한 이유라든지 또는 우리가 이제 무엇이냐면 가계도 같이 얘네들이 수학에 조직도가 있으면 그런 조직도를 공부를 한다든지 조직도가 일반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표현하기가 어려운 게 있고 꼭 알아야 될 게 있고 그런데 알아야 될 건 꼭 이제 우리가 표현하면서 이제 하도록 하고요. 그것을 이제 주로 오리엔테이션에서 공부할 겁니다. 참고로 얘는 뭐 시험 문제 몇 번 나와서 이거는 수업할 때 안 합니다. 오리엔테이션 시간에 뭐 별로 이제 중요한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다음 두 번째 수업은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방법인데 설명식 수업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설명식 수업은 내가 해야 돼서
그래서 제일 싫어해요. 이제 설명식으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이제 설명식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 처음에 이제 개념 설명을 하고요. 이제 이 그림 따로 안 그려도 되겠죠? 여기 이제 나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오해하실 수 있는데, 예제 제시 및 해설, 그러면 교재 예제, 기출 예제, 스타디 예제 이런 걸 다 하는 건 아니고, 이 중에서 뭐 하나만 할 수도 있고, 2개만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른 3개가 필요하면 3개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예제를 제시하고, 이런 문제에서 우리가 관련 문제 제시, 이 말은 뭐냐면, 관련 문제가, 우리가 보통 그 수능을 보면, 수능하고 학생들이 중간고사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내신 성적은 되게 좋은데 수능 점수는 나쁠 수 있죠. 대학 다닐 때 공부 되게 잘했는데 임용받더니 성적이 나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뭐죠? 방법이 다 다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학교 수업은 출제자가 선생님이에요. 교수님이고. 책도 정해졌죠. 출제 범위도 정해졌죠. 교수님의 의도도 있죠. 그 다음에 뭐 경우에 따라서 뭐도 있습니까? 족보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뭐 기분 좋은 날이면 교수님이 많이 흘려주시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저런 거 있다 보니까 그것을 공부하는 건데, 교사 임용 시험은 근본적으로 전체를 다 학습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전제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윗수까지 시험 공부가 됐으면 윗수까지만 시험 문제 나오게 되는데, 교사 임용 시험은 그게 아니라 윗수를 목적으로 삼아도 뒷얘기를 나올 수도 있고 앞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서로 섞여서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 관련 문제 제시라는 것은 그런 예측이 이제 이런 시스템으로 우리가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고, 문제 제시를 해주게 되면, 문제를 내가 여러분한테 제시해 주면 나오는 건 한숨이에요. 이거 왜 안 배운 거 자꾸 풀려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보단 여러분들이 앞으로 학습할 방향 제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강의 후 매주 수요일마다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스터디는 이거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필수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러니까 저는 하고 싶어요, 저는 하기 싫어요, 이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합니다. 무조건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터디는 내가 일방적으로 정해주고요. 그 다음에 그 스터디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보시면, 이제 아까 요 문제가 이제 여기가 뒤에 보시면 스터디 문제가 이렇게 나가 있을 거예요. 스터디 문제들이 제일 좋은 건 뒤에 답지가 없어요. 이렇게 이제 스터디 문제들이 이제 나가게 될 겁니다. 스터디 문제가 이제 나가게 되면 이 스터디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스터디를 하게 될 거예요. 스터디를 하게 되는데, 스터디를 하게 될 때 이게 나중에 보면 잘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원래는 제일 좋은 건 스터디를 할 때 스터디에서 나왔던 내용 정리를 뭐 5분에서 10분 사이로 간단하게 내용에 대한 내용들을 얘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다루는 것들이 좋은데, 나와 있던 내용 얘기를 하고 할 때는 일단 시간을 걸리잖아요. 나는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 근데 집에 가면 뭐 할 건데, 사실 딱히 할 건 없는데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어서 저거 하는데, 내가 그거 이제 통제를 잘 못하니까.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원래 이제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럼 이제 스터디를 하잖아요. 스터디를 하게 되면 스터디 끝났다고 집에 가는 게 아니고, 스터디를 딱 끝나게 되면 이제 나에게 나는 이제 여러분 스터디 하는 동안에 이제 나는 연구실에서 이제 놀고 있을 거예요. 그럼 이렇게 있으면 이제 스터디가 끝나면 나한테 이제 연락을 주시면 돼요. 뭐 내가 1조다. 그러면 1조 스터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내려와요. 내려와가지고 1조한테 가가지고 스터디 하면서 어려웠던 게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힘들었습니까? 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뭡니까? 그래서 스터디에서 나왔던 내용을 가지고 이제 나하고 간단하게 리뷰를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웠거나 몰랐던 거나 이해가 안 거나 서로 말들이 서로 다르다거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이제 나하고 같이 그 문제를 피드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이제 1차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을 하게 되는데, 봤더니 이 문제는 1조뿐만이 아니라 모두 다 어려웠겠구나 라고 하면 그 조를 이제 스터디를 잠시 중단하고 강의를 합니다. 그 문제에 관해서 어떤 관점으로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 조만의 문제였겠구나. 그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우리 조는 뭐 별로 문제될 게 없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역으로 질문을 합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내가 이제 통제할 길은 그거밖에 없어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이제 스터디를 진행을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그 다음에 스터디가 끝나면 집에 가시는 게 아니라 숙제를 제출합니다. 이제 스터디가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숙제를 내는 거예요. 숙제를 내는데 이제 숙제 노트는 내가 여러분한테 따로 드릴 겁니다. 그러면은 그 숙제 노트 안에다가 숙제를 해갖고 오게 되는 거예요. 그 공간 안에다가. 그래서 이제 거기다 스터디 이제 숙제를 해갖고 오면 그 공간 안에다 오면 내가 그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다시 돌려드릴 겁니다. 근데 이제 노트를 돌려드리는데 노트를 여러분들 걸 볼 때 내가 글씨를 하나하나 다 뭐 풀이가 답이 맞았냐 틀렸냐 나도 정답지가 없기 때문에요. 답이 맞았냐 틀렸냐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이제 뭐를 보는 거냐면 절차나 아이디어나 이런 거를 보게 될 겁니다. 이런 아이디어가 맞구나. 그러니까 답이 틀렸는데 막 굿 하고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정답을 보는 게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과정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에 이제 뭐도 이제 볼 거냐면 너무 길어. 너무 길은데 봤더니 이 말은 없어도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그 문제들은 빼주세요. 이제 이런 표현들도 갈 수 있고 여기에다 꼭 이 문제는 써야 돼요. 그러면 그 문제를 집어넣는데 절대 내가 풀이를 써주지는 않습니다. 뭐 풀어주세요 그러면 안 풀어줍니다. 이제 하나당 500원씩 받으려고 그랬더니 나중에 노동력에 비해서 받는 돈이 너무 적어서 안 풀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하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스터디에서 해결하지 못했으면 내가 해드립니다. 해드리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 보고서 안에다가는 내가 풀이를 따로 해주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겠죠? 그 다음에 리포트 노트는 예쁘게 쓰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두 가지만 하면 돼요. 내가 읽을 수만 있도록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리포트는 절대 샤프 펜슬이라든지 이런 걸로 쓰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검정색 이외에도 사용하지 마십시오. 무조건 무슨 색으로? 검정색으로. 쓰다가 틀리면 화이트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냥 쓰다가 틀렸다. 공간 아닌데? 그러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도 보고서 내는데 너무 지저분하지 않나요? 지저분해도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이건 이제 뭐를 하려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서술형을 그냥 조금씩 연습하는 거예요. 조금씩 하면서 자기 생각을 어떻게 하면 요약할까, 틀렸으면 이런 것을 연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지, 그게 목적이지 숙제를 예쁘게 해왔느냐 안 해왔느냐 이걸 가지고 뭐 여러분 성적 매기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거 무성의하다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지 말고 꼭 저런 것들로 얘기하시면 됩니다. 되겠죠? 그래서 내가 나중에 답안지 거는 이따가 드리겠지만 6줄이 들어갈 겁니다. 6줄 안에 문제를 이제 해결해 나가는 과정으로 얘기가 돼요.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스터디가 이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스터디를 이제 하는데 이제 예외로 못 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떤 게 이제 예외가 되냐면 수업 후에 나는 이 일이 있어서 절대 여기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를 예외로 하지, 이제 이런 경우는 예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수학을 전공을 올해 처음 해서 잘 못하는데 남한테 민폐를 끼칠까? 다 민폐 끼쳐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잘한다 못한다 가지고는 스터디에 나 참여할래요 안 할래요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모르면 그냥 열심히 자기가 공부한 거 아는 것 가지고 참여하고 나중에 그냥 선생님한테 다 떼맨기면 돼요, 나한테.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데까지 해갖고 오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이 뒤에 있는 이제 다른 일 때문에 내가 가서 뭐 이 아르바이트 하는 게 있는데 이 아르바이트들은 시간을 내가 갑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능하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게 좋고, 내가 시간을 옮길 수 있다 그러면 권하는 건 시간을 옮기는 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스터디에서 많은 것을 얻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다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가, 내가 부족한 게 뭐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얘기해 보라는 뜻이고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스터디를 이렇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터디는 이제 뭐 오늘은 여러분들이 할 게 없기 때문에 오늘은 이제 스터디가 없고요. 다음 주인데 스터디는 항상 복습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요일 날은
아까 이제 나온 것처럼 해석학, 위상수학, 복수함수론 미기를 할 건데 그것에 관련된 내용을 수요일 날 자료가 나가고요. 목요일 날은 그 정수론, 선형대수학, 현대대수학에 대한 자료가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관련된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자료를 주면 그걸 기초로 스터디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과목이 아니라 몇 과목이 되는 거냐면 2과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4주차가 지나면 이제 여러분하고 개별 상담을 하게 될 겁니다. 개별 상담을 하게 될 거고, 개별 상담에서 이제 공부하는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이제 상담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제 참고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좀만 쉬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죠. 혹시 질문? 스터디 문제를 만들어 주실 때 미리 주시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시면 9페이지에 해석학 수열 스터디 문제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전주에 그러니까 이렇게 뭐 내일 할 거를 오늘 준다든지 그런 일은 없고 그 전에 이제 이렇게 항상 얘기를 먼저 나갈 겁니다. 그래서 나갈 거니까 그걸 참고를 해서 보시면 돼요. 또 다른 질문 없으면 좀 쉬었다가 시작하도록